설날 거실 유산 분배를 위해 모인 형제 앞에 충격적인 서류가 펼쳐졌다. 형님이 10년 전 어머니 재산으로 불법 대출받은 증거예요. 너도 깨끗한 줄 알아. 그때 돈 세탁해준 게 누군데? 이거 경찰에 넘길 수도 있어요. 너 진짜 그럴 거야? 내 동생한테.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고 10년간 숨겨온 형제의 어둠이 터져나왔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전북 익산의 작은 읍내,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들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한옥에서는 벌써부터 붓질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태자는 올해로 80을 맞은 할머니였습니다. 마루방에 앉아 붓끝에 먹물을 묻혀가며 한자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인의애지, 충효, 정직. 평생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글자들이 종이 위에서 살아났습니다. 또 붓글씨구나, 선생님. 이웃집 아주머니가 대문 너머로 말을 건넸습니다. 태자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글씨 쓰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요. 머리도 맑아지고요. 퇴직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태자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엄격하지만 정의로운 선생님, 그게 바로 오태자였습니다. 태자는 붓을 들고 다시 종이에 집중했습니다. 효도라는 글자를 쓰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효도. 과연 무엇이 진정한 효도일까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해주는 것만이 효도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자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효도의 한 부분일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태자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두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53,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그럭저럭 잘 꾸려나간다고 했습니다. 건축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제법 규모가 커졌다고 자랑했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는 50살로 읍내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축가에서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이니 걱정할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두 아들 모두 제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만나면 서로 어색해했습니다. 명절에 모여도 대화는 겉핥기식이었고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뭔가 큰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분위기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태자는 붓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키운 두 아들, 그 아들들이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내가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걸까? 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혈육이라는 게 그렇게 끈끈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남처럼 지내는 게 나은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루 앞 작은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심어준 그 나무는 이제 집보다도 높게 자랐습니다. 가을이면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그 감을 따먹느라 나무에 올라가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태자는 일어나서 마루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당을 내려다보며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보다 감따기에 더 열심이었습니다. 민수는 형보다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지만 형이 나무에 올라가면 아래에서 떨어지는 감을 받아주곤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두 형제가 정말 다정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챙겨주고 동생은 형을 따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 혹시 자신이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태자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밥을 짓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집 문서와 통장, 그리고 각종 서류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재산이었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지만 두 아들에게 물려줄 만큼은 되었습니다. 집값만 해도 요즘 시세로 치면 꽤 될 것 같았습니다. 읍내 중심가에 있는 땅이라 개발되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도 평생 모은 것이니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나누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맏아들이 집을 물려받는 게 관례였지만 민수도 이 동네에 살고 있으니 집이 더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울에 집이 있으니 현금을 더 줘도 되고요. 태자는 수첩을 덮고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혼자 결정하기엔 너무 복잡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며 태자는 결심했습니다. 곧 설이니 그때 두 아들을 모두 불러서 이야기해 보자고 말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밥을 지으며 태자는 또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재산 때문에 형제가 싸우게 되는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부모 재산 때문에 형제 간의 원수가 되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태자는 자신의 아들들은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정직하게 살라고 서로 도우며 살라고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헛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불안했습니다. 특히 민수가 지난번 집에 왔을 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를 하면 늘 바쁘다고 했고 목소리에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사업이 힘든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태자는 밥상을 차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 설에는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자고 말입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보고 싶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태자의 마음속에는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희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결국에는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설날 아침 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 아들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북어포, 나물, 떡국. 매년 똑같은 차례상이지만 올해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여보, 오늘 아들들과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태자는 영정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늘 아이들 앞에서 공정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큰아들이라고 편애하지도 않았고 작은아들이라고 특별히 더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준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새벽 일찍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검은색 외제차에서 내린 준호는 예전보다 살이 많이 빠져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고생했구나. 차례부터 지내자. 준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가 약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한 성격인 준호답지 않았습니다. 뭔가 마음이 복잡한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민수도 도착했습니다. 읍내에 살지만 처가에 먼저 들렀다가 온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예전보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형제의 인사는 어색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농담도 주고받았을 텐데 지금은 공손하지만 딱딱한 인사만 오갔습니다. 차례를 지낸 후 태자는 두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보험 서류들이었습니다. 앉아라, 둘 다. 준호와 민수는 서로 마주보지 않고 어머니 쪽만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거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벌써 80이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하고 싶어서 너희를 불렀다. 태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런 말씀 마세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다. 이런 일은 미리미리 해둬야 해. 내 살아생전에 다 정리하자. 싸움 나기 전에. 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와 민수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집하고 땅은 시가로 치면 한 3억 정도 될 거야. 통장에 있는 돈이 2억 정도 되고 보험금까지 합치면 총 6억 정도 되겠구나. 태자가 하나하나 설명하자 두 아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시선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나눌지는 너희 둘이 의논해서 정하면 돼. 어머니는 너희가 사이좋게 나누면 그걸로 만족해. 태자의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민수가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형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동생이 꺼낸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냐? 10년 전 형님이 어머니 재산 일부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은 증거예요. 민수가 내민 서류에는 준호의 서명과 함께 복잡한 대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자의 집과 땅을 담보로 한 거액의 대출이었습니다. 어머니께는 말씀 안 드렸지만 형님 회사가 어려울 때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렸어요. 물론 지금은 다 갚으셨겠지만요. 준호의 얼굴에서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곧 화가 난 듯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왜 이런 걸 지금 꺼내는데? 형님이 먼저 시작한 거죠. 재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생긴 거예요. 민수는 의외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돈은 빌렸어. 그런데 다 갚았잖아.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는 거죠. 민수가 다시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복잡한 회계 장부와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형님, 그때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돈 세탁했던 거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저한테 도장 찍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자는 두 아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님도 깨끗한 줄 알아요? 그때 돈 세탁해 준 게 누군데요?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그냥 도와준 거야. 너도 잘 알잖아. 도와준 게 아니라 같이 한 거죠. 형님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들, 제가 시청 인허가 업무 볼 때 편에 봐드린 것도 있고요. 민수의 폭로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자는 두 아들의 대화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희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민수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준호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경찰에 넘길 수도 있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진짜 그럴 거야? 내 동생한테? 제가 왜 못하겠어요? 형님이 저를 형으로 대접한 적이 언제 있었는데요? 두 형제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태자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해, 둘 다. 태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설날 아침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나가 계세요. 준호가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집에서 나가라고? 태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들으시면 안 될 이야기들이 있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온순한 민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태자는 할 수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형.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준호는 여전히 강하게 나왔지만 목소리 어딘가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형이 10년 전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들 기억하시죠? 민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에 빼곡히 적힌 회사 명단이었습니다. 대한건설자재, 서울유통, 한강개발. 이 회사들 다 형 거잖아요. 준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거야?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민수가 손가락으로 한 회사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미래건설기획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와이프예요. 민수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형이 우리 와이프 이름을 몰래 써서 회사를 만들었죠. 그것도 제가 시청에서 인허가 업무를 볼 때요. 준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는 것으로 보아 내심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언제 몰래 했다고 그래? 너도 다 알고 있었잖아.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형이 우리 와이프 도장 빌려달라고 했을 때 단순히 서류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복잡한 거였는지 내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 준호의 반박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었기 때문입니다. 형이 그 회사로 얼마나 많은 돈을 움직였는지 아세요? 민수가 다시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15억이에요. 15억을 그 회사 통장으로 돌렸다가 다시 형 개인 계좌로 빼돌렸어요. 그 돈은 내 정당한 사업 수익이야. 정당한 사업 수익을 왜 남의 이름으로 된 회사를 거쳐서 받아요? 민수의 질문에 준호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시청 내부 문서 같아 보였습니다. 형 회사들이 받은 인허가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제가 담당자로 있을 때 형 회사 서류들은 다른 업체들보다 빨리 처리됐어요. 그것도 일부 서류가 미비했는데도 말이에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깨끗하다는 거야?
준호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너도 그 대가로 뭘 받았는지 잘 알고 있잖아. 저는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요. 정말?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내 통장에 매달 들어오던 그 돈은 뭐였어? 컨설팅비라고 했던 그 돈 말이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도 불법이야. 공무원이 민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건 명백한 부정부패거든. 준호가 이번에는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너도 내 약점을 잡고 있다면 나도 내 약점을 잡고 있어. 준호가 내민 서류에는 민수의 통장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미래건설기획에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언제부터 내 통장을 조사한 거야?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너만 조사하는 줄 알았어? 형제는 서로를 노려보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듣고 있던 태자는 점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법에 어긋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돈을 받았어. 그런데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거야? 민수가 자포자기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도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으면서 왜 나만 탓해요? 나는 내 사업으로 번 거야. 너는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은 거고, 뇌물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였어요. 정당한 대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는 게 정당하다고? 두 형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웃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형, 이제 그만 끝내요.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고발하는 거 어때요? 형도 저를, 저도 형을 말이에요. 너 정말 그럴 거야? 왜 못하겠어요? 어차피 들킬 거면 차라리 제가 먼저 하는 게 낫죠. 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너희들 지금 뭘 하는 거야? 하지만 두 아들은 어머니를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자가 거실로 뛰어나왔지만 두 아들은 여전히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조차 잊은 듯 대치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들어가 계세요. 준호가 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자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들어가야 해?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나도 알고 싶어. 태자는 소파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아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들으시면 안 될 이야기들이에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될 이야기? 내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내가 들으면 안 될 게 뭐가 있다는 거야? 태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계속해.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끝까지 들어볼게. 태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다 말씀드릴게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형이 10년 전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왔어요. 무슨 소리야? 태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가짜 회사들을 만들어서 돈을 세탁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시청에서 특혜를 달라고 했고요. 민수의 폭로에 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민수도 깨끗하지 않아요, 어머니. 이번에는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공무원 신분으로 저한테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요. 태자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현실감을 잃어갔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런 일을 한 거야? 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호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이 도와달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 집 살림도 빠듯했고요. 민수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태자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잘못된 일들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태자의 기억 속에서 하나씩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준호가 갑자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을 때의 일들 말입니다. 준호야. 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겠다고 했을 때 나한테 사인해달라고 했었지?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나는 왜 사인을 해줬을까? 태자는 자신에게 묻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민수야. 내가 시청에서 일할 때 가끔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봤어. 민수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태자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세상에서 밀리면 안 된다. 때로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지. 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실 태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하는 일이 완전히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도, 서로 도우며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두 아들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편하게 사는데 자신의 아들들만 힘들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 가르쳤구나. 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가르쳤으면서 정작 너희가 어려울 때는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했어. 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너희들 앞길을 막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준 게 이 사단을 만들었구나. 두 아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몰랐을 거예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아니야. 나는 다 알고 있었어. 태자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돈이 생겼을 때, 민수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웠을 때, 나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못 본 척했어. 태자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태자의 말에 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랐어. 내 아들들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게 싫었어. 그래서 태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민수의 아내는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다들 왜 이렇게 심각해 보이시죠? 민수가 아내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지만 아내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혹시 재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와도 되죠? 민수의 아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가 있어. 민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왜요? 저도 가족인데 왜 못 들어요? 그때 민수의 아내가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미래건설기획. 이건 제 이름으로 된 회사잖아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의 아내가 서류를 보며 당황하는 모습에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특히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내 이름으로 언제 회사를 만들었어? 민수의 아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건 설명할 게 있어. 민수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설명? 남편이 아내 몰래 이름을 도용해서 회사를 만든 게 설명으로 끝날 일이야? 민수의 아내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이 거래 내역은 뭐야? 15억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 이것도 형님이 하신 일이죠? 민수의 아내가 준호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제 이름을 써서 돈 세탁했으면서. 민수의 아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태자는 며느리의 반응을 보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들들이 저지른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진정해. 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요. 민수의 아내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제가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죠? 이 질문에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내가 다 책임질게. 민수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져요?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때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민수한테 부탁한 거였어요. 형님도 이 일에 연루된 거예요? 네. 제 회사가 어려워서 도움을 청했던 거였습니다. 준호의 고백에 민수의 아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모두 범죄에 연루된 거네요? 그건 아니에요. 형수님은 아무것도 모르셨으니까. 모르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이름이 이용된 건데? 민수의 아내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제 이름이 불법적으로 이용됐다고요. 여보, 잠깐만. 민수가 급히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상황에서 잠깐만이라고요? 신고하면 우리 모두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대로 덮고 가자고요? 민수의 아내와 민수가 다투는 사이 태자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상황이 점점 심각해 보였습니다. 너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각각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일인 것 같구나. 모든 사람의 시선이 태자에게 집중됐습니다. 준호가 회사를 위해 불법적으로 돈을 만들었고 그 돈을 민수가 도와서 세탁했고 그 과정에서 민수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편의를 봐줬다. 맞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개별적인 잘못이 아니라 공동으로 저지른 범죄구나. 태자의 말에 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지? 태자가 문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민수가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경찰이에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경찰? 왜? 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인근에서 소음 신고가 있었대요. 아까 형제가 큰 소리로 다퉜던 것이 이웃에 들렸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죠?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일단 문을 열어줘야겠지. 태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갈게요.
민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왜? 너희가 왜 나가야 해? 지금 상황에서 경찰을 만나면. 아니야. 도망가면 더 이상해져. 태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설날 가족 모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돼. 하지만 민수의 아내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지금 신고할 거예요. 제 이름이 불법적으로 이용된 거라고요. 형수님, 제발. 준호가 애원했습니다. 제발이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자가 경찰관을 들여보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음 신고로 나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목소리가 좀 커졌나 보네요. 태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은 거실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서류들이 탁자에 흩어져 있고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의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신고할 일이 있어요. 신고할 일이 있어요. 민수의 아내가 말하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제 이름이 무단으로 사용되어서. 민수의 아내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태자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경찰관님. 그냥 가족 간에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에요. 어머니. 민수의 아내가 태자를 놀란 듯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야, 일단 경찰관님이 가신 다음에 우리끼리 이야기하자. 태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경찰관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과 모든 사람들의 긴장된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혹시 가정폭력이나?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목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이웃분들이 걱정하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관이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아내가 태자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막으셨어요? 며느리야, 일단 앉아라. 우리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태자는 소파에 앉으며 모든 사람을 둘러봤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무너져.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민수의 아내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맞아. 잘못된 거야. 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의 시작이 어디인지 생각해 봐야 해. 태자는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마다 생각했어.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을까 하고 말이야. 태자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정말 막막했어. 두 아들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밤마다 울었지. 준호와 민수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부터였나 봐. 내가 잘못 생각하기 시작한 게. 태자가 돌아서서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 덕을 보며 편하게 사는데 내 아들들만 고생하는 게 싫었어. 그래서 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조금 무리를 해도 눈 감아줬어. 아니, 오히려 격려했지.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준호야,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기억나? 정직하게 하면 남들한테 뒤처진다고, 때로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내가 말했지.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공무원이 되고 나서 고민이 많다고 할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내가 손해볼 필요는 없어라고 했지. 태자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된 길을 제시한 거야.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말이야. 거실에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민수의 아내가 여전히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너 말이 맞아. 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알아야 해. 태자는 탁자 위의 서류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거야.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탓이야. 태자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남들보다 뒤처지지 말아라고 가르쳤어. 때로는 규칙을 어겨서라도 앞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지. 태자는 일어나서 감나무가 보이는 창문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저 감나무 기억나지? 너희 아버지가 심은 거야. 아들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그 나무를 심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천천히 자라도 좋으니 튼튼하게 자라라고. 태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반대로 가르쳤어. 빨리 자라야 한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고. 어머니, 그 결과가 지금이야. 내가 저 아이들을 망가뜨린 거야. 태자가 창문에 이마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피로 맺은 죄. 내가 갚아야지. 그 순간 민수의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어머니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시는 거 그만하세요. 민수의 아내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잘못된 조언을 하셨다고 해도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건 이 사람들이에요. 민수의 아내가 남편과 준호를 번갈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여보, 제발.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제발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요. 민수의 아내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지금 신고할 거예요. 제가 피해자라는 걸 분명히 하고요. 안 돼. 이번에는 태자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야, 잠깐만 기다려줘. 왜 기다려야 해요? 내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태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며칠만 시간을 줘. 민수의 아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주일만요. 일주일 후에도 해결책이 없으면 저는 신고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민수의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민수가 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태자와 준호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자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 가지에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네 어머니, 내가 진짜로 뉘우치고 있는 거냐? 준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럼 내 말을 들어라. 태자가 준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국 민수의 아내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형제의 모든 비밀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공무원의 직권 남용, 그리고 뇌물수수까지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읍내는 금세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존경받던 교사의 두 아들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자는 하루아침에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형제의 범죄는 각각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얽힌 거대한 비리였습니다. 10년 전 준호가 어머니 재산으로 만든 비자금을 민수가 세탁해 주었고 그 대가로 준호는 민수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민수는 그 돈을 받으면서 준호의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무원 뇌물수수 및 자금 세탁 공모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형제는 공범이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서 형제는 여전히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수개월의 조사 과정에서도 둘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피고인 오준호는 공모하여 자금 세탁을 실시하고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오민수는 공무원 신분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재판부석에 앉은 준호와 민수는 끝까지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도 각자 의뢰인만을 위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피고인 오준호, 최후 진술하십시오. 판사의 말에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이 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호는 여전히 민수에게 일부 책임을 돌리려 했습니다. 동생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고 저는 그저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 오민수, 최후 진술하십시오. 이번에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형이 저에게 부탁한 것부터였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로 준호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저는 단지 형을 도와준 것뿐이었는데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태자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를 탓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증인 오태자,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갑자기 태자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태자는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사전에 증인으로 신청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부른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들의 어머니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태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준호와 민수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부터요. 태자의 대답에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가 다그쳤습니다. 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와 민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그 돈은 제가 마련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큰아들 준호가 사업이 어려워했을 때 제가 돈을 만들어줬습니다. 제 집과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요. 태자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그 돈으로 준호는 회사를 살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리고 둘째 민수에게도 형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미안하다. 태자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공무원 신분으로 형을 도와주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가 부탁했어. 검사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범죄 행위를 교사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태자의 답변에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자식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게 싫어서 법을 어기는 일이라도 시켰습니다. 준호와 민수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선택한 일이에요. 하지만 태자는 두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아니야. 모든 것의 시작은 나였어. 태자가 판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줬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 때로는 법을 어겨서라도 성공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 참사입니다. 저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쳤으면서 정작 제 아들들에게는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벌을 받겠습니다. 제 아들들과 함께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들도 모두 태자의 증언에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 아들들이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준호는 징역 3년, 민수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태자에게는 교사제로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태자는 판결문을 듣고 나서 또 다른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겠습니다. 어머니, 두 아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태자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고 한편으로는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태자는 읍내 중심가에 있는 작은 건물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미래 공부방이라는 간판이 걸린 무료 학습 공간이었습니다. 태자가 모든 재산을 정리한 후 마지막 남은 돈으로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인사소리가 공부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 학원비가 부담스러운 가정의 아이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응, 왔구나.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태자는 예전 교사 시절의 따뜻한 미소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와 성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어요. 한 아이가 수학 문제집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 같이 봐보자. 태자는 아이 옆에 앉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답을 찾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야. 오후 시간, 태자는 혼자 정리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감옥에 있는 두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면회를 가고 싶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6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나온 상태였습니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왔구나. 태자는 민수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께서 법정에서 하신 말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어머니까지 고생하시려고 하시는지. 민수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생각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보여주신 거였어요. 태자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뭘 할 생각이니?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요. 간단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민수의 대답에 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땅과 함께 사는 삶이 가장 정직한 삶이지. 몇 달 후 준호도 출소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어머니의 공부방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준호는 예전과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 살았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다 끝난 일이야. 태자가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추구했던 성공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어머니께서 진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뭔지 이제야 알겠어요. 준호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변제금을 지급하고 작은 목공소를 차려 성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어느 겨울날 태자는 공부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가 뭐예요? 한 아이가 물어왔습니다. 유산이라는 글자야. 유산이 뭐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해. 그럼 돈이에요? 태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정직한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진짜 유산이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와 민수가 함께 공부방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형제 사이도 예전의 다정함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 일은 없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없어.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어머니에게는 최고의 도움이야.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뭘 감사해 해?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진짜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어요. 태자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가족이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태자는 조용히 붓을 들어 종이에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정직, 성실, 배려.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었습니다. 돈이 유산인 줄 알았는데 진실과 부끄럼 없는 삶이 진짜 유산이구나. 태자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찾은 진정한 유산,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올바른 가치관이었습니다. 공부방 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연필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의 이름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으로 사는 삶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